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화의 진짜 가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좋아졌는데 왜 더 위험하다는 건지, 개인 투자자 70조가 몰린 ITF 시장에 정부가 긴급 제동을 건 이유까지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 하나만 놓고 원화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역하는 나라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수십 개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팝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이런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를 전부 묶어서 봅니다. 거기에 각 나라의 물가 차이까지 반영한 다음 우리 돈의 진짜 구매력을 매기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원화로 외국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성적표인 셈이에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고요. 같은 돈을 갖고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묘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만 보면 1,500원 근처에서 1,400원대로 내려왔으니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 실효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건 원화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상으로만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 우리 돈의 대외 구매력은 오히려 더 쪼그라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질 실효 환율이 낮다는 건 수입 물가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체감이 확 오죠.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일본이나 유럽 여행이 싸진 느낌이 드나요? 안 듭니다. 왜냐하면 엔화나 유로화 대비로는 원화가 여전히 약하고 현지 물가 자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원달러 환율 하나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내려온 배경에 ADR 환전 수요라는 일시적 요인이 있었어요. ADR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예탁증서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형주를 미국 투자자들이 뉴욕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증서입니다. 이 ADR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고요. 그게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해진 게 아니라 특정 자금 흐름이 환율을 눌러준 거예요. 비유하자면 체중이 줄었는데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더 약해진 거죠. 원화 체력이 약해진 근본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수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에 돈을 넣으면서 달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달러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내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담을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수출은 버티고 있지만 자본 흐름이 원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조예요. 시장에서는 ADR 환전 효과가 빠지면 환율이 다시 위로 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뒤에 원화의 맨살이 드러나는 셈이니까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숫자 하나에 안심하지 마시고 실질 실효 환율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처럼 겉과 속이 다른 현상이 투자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직접 골라 사는 대신 ITF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올해만 7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ETF 시장은 기관 투자자 중심이었습니다. 개인이 이 정도 금액을 ITF에 넣는 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특정 지수나 테마를 따라가는 묶음 상품입니다. 반도체 ETF를 하나 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 여러 개를 한 번에 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과거에 삼성전자 몇 주, 카카오 몇 주 이런 식으로 직접 골라 사던 문화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ETF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몇 년간 개별 종목 집중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쌓였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거죠.
한두 종목에 올인했다가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 종목에 나누어 담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둘째, ETF 상품 자체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AI, 2차전지, 고배당, 미국 나스닥 추종, 원자재까지 선택지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치 메뉴판에서 골라 담는 것처럼 편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70조라는 자금이 ITF 시장에 들어왔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ETF 안에 담긴 기초자산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ETF가 특정 주식을 사야 하니까 해당 종목의 수급에 변화가 생기고요. 반대로 자금이 빠질 때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개인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모여서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만 ETF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나 단일 종목 ETF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큽니다. ETF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합니다. 오를 때도 2배, 떨어질 때도 2배입니다.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집중시키는 구조예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바로 이 레버리지 ITF인데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여경래 셰프의 동생 여경곡 셰프가 자신의 주식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원금 1억 2,054만 원이 4,65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손실률 마이너스 61%. 1억 2천만 원 넣었는데 4,600만 원만 남은 겁니다. 과거 실전 투자 대회 1위까지 했던 분인데도 이 정도 손실을 본 거예요.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해서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개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규모를 실감하실 수 있어요. 지난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 16종의 시가총액이 있는데요. 상장 당시 4조 4천억 원에서 2달도 안 돼 11조 9천억 원으로 2.7배 뛰었습니다. 돈이 빠르게 몰렸다는 뜻이에요. 올해 상반기에만 116만 명이 레버리지 ETF 사전 교육을 이수했을 정도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116만 명이면 서울 강남구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입니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상품들이 폭락의 진원지로 지목됐어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2배로 떨어지는 구조이니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이 증폭됩니다. 레버리지 ETF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지 거래도 문제입니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개별 투자자의 손실 문제를 넘어서 시장 안정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코스피가 무너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둘째,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던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셋째,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건 레버리지 ITF를 거래하려면 계좌에 최소 3,000만 원의 현금을 넣어둬야 한다는 건데요. 진입 문턱을 3배로 높인 거예요. 이 조치가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진 겁니다. 예탁금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입금되는 매도 후 이틀 뒤부터만 현금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를 T+1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식을 팔아도 바로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충동적인 진입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사전 교육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6조 8천억 원대입니다. 그중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144억 원,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885억 원으로 매도 상위권에 올라 있어요. 최근 일주간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 14종에 유입된 자금은 534억 원에 그쳤습니다. 열풍이 불던 시기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위축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2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예탁금 상향이 앞당겨지면서 당일 투기성 자금 유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냐는 박탈감이죠.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겁니다. 다음에 확인해야 할 변수는 31일 규제 시행 이후 레버리지 ETF의 일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오늘 3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착시입니다. 환율은 내려왔지만 원화의 실질 가치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바닥이고요. ETF에 70조가 몰렸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이 섞여 있고요. 레버리지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토막, 난 계좌가 남아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안심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 이걸 구분하는 눈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31일 규제 조기 시행 이후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목해 주시고요. 빠져나간 자금이 배당형, ITF나 지수 추종 상품 같은 안정적인 쪽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옮겨가는지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